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아는 이 부부의 사연인데 리준호와 최지수라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출퇴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지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끔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지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하네요. 준호야, 요즘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야. 뭔가 영혼의 깨달음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준호는 조금 놀랐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지수는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어요. 단순히 산책하거나 책 읽는 게 아니라 현대 문학 연구 모임에 참여한다며, 그리고 고급도의 수업을 듣는다며 저녁 시간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준호도 좋아, 네가 즐거우면 돼 하며 넘겼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에 집을 나서서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처음 한두 번은 모임에서 토론이 길어졌어 하며 웃으며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이 고정됐어요. 준호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빈집을 마주쳤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TV를 켜놓고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곤 했어요. 지수는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샤워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준호의 가슴에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지수야, 오늘 모임 어땠어? 물어보면 지수는 재미있었어. 문학 작품 분석이 깊었어. 하며 짧게 대답하고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외모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지수는 원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아이섀도우를 진하게 바르고 립스틱 색깔도 붉은 톤으로 바꿨어요. 출근할 때 입는 옷도 더 세련되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비싼 브랜드 향수, 전에 없던 거예요. 이 향수 새로 산 거야? 준호가 물어보니 지수는 수업 가는 길에 샘플 받아서 써봤어. 괜찮지?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어색해 보였어요.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이었어요. 원래 지수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쓰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식사할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 문 앞에 두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항상 무음 모드로 설정돼 있었어요. 벨소리가 울리지 않으니 메시지가 와도 준호가 모르게 됐어요. 한 번은 준호가 장난으로 핸드폰 좀 빌려줄래? 내 거 배터리 없어 했더니 지수가 갑자기 날카롭게 왜? 필요 없잖아 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준호는 처음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수가 취미를 찾는 거지 나한테 지친 건 아니야. 출근길에 혼자 중얼거리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말에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 보는 시간을 늘려보려 했어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제안하니 지수는 좋아. 그런데 피곤할지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준호는 애써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수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예전엔 준호가 집에 들어서면 오늘 어땠어? 하며 포옹으로 맞아줬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왔어?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 냉랭한 분위기가 준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지수를 안아보려 하면 오늘 피곤해하며 등을 돌렸어요. 준호의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지수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지수는 피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모임이 그렇게 재미있어? 물어보면 네가 이해 못할 거야. 내 공간이 필요해 하며 짧게 잘라버렸어요.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불안해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동료가 웃으며 인사하더니 갑자기야. 지난주에 연화정 근처에서 지수 봤어. 그런데 도예 재료 사는 것 같진 않던데? 하며 물었어요.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연화정은 도심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한 곳이었어요. 지수는 그날 도예 수업 갔어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준호는 집에 돌아와 지수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수가 돌아오자 준호는 애써 웃으며 오늘 어땠어?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어요. 지수는 평소랑 같아하며 대답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이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으로 물들었어요. 동료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화정,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준호는 예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들은 소문을 떠올렸어요. 그곳은 은밀한 항구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과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연인들이 몰래 만나기 딱 좋은 장소로 유명했어요. 주변에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지만 진짜 매력은 그 뒤에 숨겨진 호텔들이었어요. 그런 호텔들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가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어요. 주차장에 들어서면 카메라가 번호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후문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준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그에 대한 글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연화정 호텔, 프라이버시 완벽 보장이라는 후기들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수가 정말로 그런 곳에 간 거라면?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심을 키우는 대신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화요일 저녁, 지수가 오늘도 모임 가봐야 해 하며 가방을 챙기는 걸 지켜봤어요. 지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펄이 들어간 목걸이를 걸고 머리를 부드럽게 웨이브 스타일로 정리했어요. 지수야, 오늘도 늦을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11시쯤 올게. 걱정 마 하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준호는 창가로 다가가서 지수의 차가 떠나는 걸 봤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지수가 백미러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올까봐 불안한 듯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중얼거리며 그는 노트북을 켜고 지수의 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준호의 일상이 변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지수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이 다가오면 지수는 아침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이크업을 할 때도 평소보다 시간을 더 들였어요.
준호는 그 패턴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화요일 6시 출발, 11시 귀가. 목요일 동일. 각 횟수가 5시간 정도 됐어요. 지수가 집을 나설 때의 표정이 특히 이상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갔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을 앞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어요. 한 번은 지수가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 같은 걸 꺼내 확인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게 뭐야? 준호가 물었더니 지수는 깜짝 놀라며 아, 모임에서 나눠줄 초콜릿이야 하며 서둘러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 상자는 고급스러운 리본으로 포장돼 있어서 단순한 모임 선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준호의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지수가 돌아오면 피곤한 척하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면 그냥 평범했어 하며 등을 돌렸어요. 그 냉랭함이 준호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준호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몰래 지수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수는 최근에 포스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는 집에서 지수의 물건을 살짝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속에 숨겨진 새 속옷 세트가 눈에 띄었어요. 태그가 아직 붙어 있는 비싼 브랜드 거예요. 이건 언제 산 거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차량 관리 앱을 떠올렸어요. 부부가 함께 쓰는 차라서 앱으로 위치 추적과 주차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지수가 나간 후 준호는 소파에 앉아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어요. 마침내 들어가 보니 지수의 차가 연화정 경계에 있는 작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 주차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주변에 예술 갤러리나 도예 스튜디오가 전혀 없었어요. 지수가 말한 현대 문학 모임은 시내 도서관 근처야라는 말과 완전히 달랐어요. 주차 시간은 정확히 6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거의 4시간 반이었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야? 그는 앱을 여러 번 새로 고침하며 확인했어요. 이전 화요일 기록도 똑같았어요. 그 주차장은 연화정의 호텔 클러스터와 바로 연결된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준호는 인터넷에서 그 주차장 사진을 검색해 봤어요. 어두운 입구와 보안 요원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프라이빗 주차, VIP 전용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발견으로 준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할 때 준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어제 모임 어땠어? 재미있었어? 물었어요. 지수는 커피를 따르며 응, 책 토론이 길어졌어. 피곤해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거짓으로 보였어요. 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지수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녁, 지수가 TV를 보며 웃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수야,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오랜만에 제안했지만 지수는 생각해 볼게 하며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지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울었어요. 이제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지수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거울 속 자신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결심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노트북을 열고 차량 GPS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앱을 열자마자 지난 3달간의 기록이 쏟아져 나왔어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반복되는 패턴. 목적지가 항상 연화정 근처. 은밀한 항구 지역으로 찍혀 있었어요. 지도에 빨간 핀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호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확대해 봤어요. 여기, 이 골목. 호텔들이 밀집된 곳이야.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록을 스크롤하다 보니 처음 시작된 날짜가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날은 지수가 정신적 깨달음을 운운하며 처음으로 저녁 모임을 나간 날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잘못 누를 정도였어요. 이게 3달째야? 나한테 숨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동료들이 준호 씨, 괜찮아? 물어보자. 그냥 피곤해서 하며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녁, 지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 걸 보며 준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지수가 물었어요.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바빴어. 너는? 모임 준비는? 대답했어요. 지수는 내일 또 가야 해. 재미있어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준호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수가 잠든 후 준호는 조용히 차고로 내려갔어요. 지수의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설정을 만지작거렸어요. 원래는 주행 중에만 녹화되도록 돼 있었지만 그는 몰래 설정을 바꿨어요. 연속 녹화 모드로 외부 메모리 카드에 저장. 그는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고 테스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차 한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게 증거가 돼줄 거야. 그는 차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이 지나 다음 화요일 저녁 지수가 나간 후 준호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수가 11시에 돌아오자 피곤해 보이네 하며 안아주려 했지만 지수는 샤워하고 올게 하며 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출근한 틈을 타서 준호는 차에 가서 메모리 카드를 뽑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꽂자 영상이 재생됐어요. 처음엔 지수가 운전하는 장면,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다 차가 연화정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지수가 차를 세우고 메이크업을 고치더니 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승객석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지수가 늦었네, 선생님 하며 웃었고 남자는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하며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짧은 미소와 눈빛 교환을 본 준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준호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이게 현실이야. 지수가 다른 남자와? 그 충격으로 준호는 더 파고들었어요. 옛날에 부부가 함께 쓰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떠올렸어요. 지수가 최근에 계정을 바꿨지만 준호는 비밀번호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몰래 로그인해보니 삭제된 메시지 폴더가 있었어요. 복구 버튼을 누르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상대는 선생님으로 저장돼 있었어요. 첫 메시지는 3달 전, 오늘 강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지수가 보낸 거예요. 상대가 언제든 환영해요. 지수씨. 제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답했어요. 대화가 점점 친밀해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영혼이 깨어났어요. 한태우 씨. 지수가 썼고 태우가 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 사람 준호를 가리키는 듯한테는 조심해라고 했어요. 준호는 그 사람이 자신임을 깨닫고 주먹을 쥐었어요. 메시지엔 데이트 약속도 있었어요. 이번 화요일 연화정에서 만나요. 우리만의 공간. 태호가 보냈고 지수가 기다릴게요. 사랑해로 답했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몸이 떨렸어요. 사랑해? 나한테는 왜 안 해? 그는 컴퓨터를 닫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지수가 왜 안 자? 물으며 다가오자 준호는 머리가 아파하며 피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준호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했어요. 메시지 속 이름 한태우를 검색했어요. 인터넷에 한태우의 웹사이트가 떴어요. 그는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였어요. 영혼의 치유와 만족 찾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었어요. 사진 속 태우는 미소 짓는 얼굴로 안전한 공간에서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세요라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사이트를 보며 이를 갈았어요. 지수가 그 세미나에 참석한 건 3달 전, 정확히 변화가 시작된 때였어요. 이게 정신적 깨달음? 그냥 불륜이잖아. 준호는 컴퓨터를 쾅 닫았어요. 태우의 전화번호를 사이트에서 찾아냈어요. 이 새끼가. 그는 번호를 메모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어요. 지수가 집에 돌아오자 요즘 네가 찾는 그 깨달음 정말로 뭐야? 물었어요. 지수는 그냥 나 자신을 찾는 거지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치유라는 이름으로 나를 배신한 거야? 그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준호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찾았어요. 첫 미팅에서 제 아내가 외도하는 것 같아요. 증거를 잡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탐정은 알겠어요. 화요일에 따라가 볼게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을 치르고 기다렸어요. 며칠 후 탐정이 이메일로 사진을 보냈어요. 첫 장면, 지수가 연화정 근처 럭셔리 라운지에 들어가는 모습. 그곳은 무인 카페처럼 프라이빗 룸이 있어서 은밀한 만남의 딱이었어요. 지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곧 태우가 나타났어요. 태우가 지수의 어깨를 만지며 왔어. 내 사랑하며 속삭이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손을 잡았어요. 다음 사진. 둘이 라운지를 나와 골목으로 들어가 호텔 문 앞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 선명한 사진 속 지수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끝이야. 우리 결혼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태우의 얼굴, 지수의 미소, 모든 게 선명했어요. 그날 저녁, 지수가 오늘도 늦게 올게 하며 나가려 하자 준호는 문을 막았어요. 지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 하지만 지수는 나중에, 지금 바빠하며 밀치고 나갔어요. 준호는 혼자 남아 사진을 보며 밤을 새웠어요. 이제 대면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그를 휘감았어요. 사실 그날 카페에서의 대면 후 모든 게 급변했어요.
이준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창밖비가 그친 하늘이 맑아 보였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자유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최민지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배님, 오늘도 파이팅. 그 따뜻한 말에 이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에서 그녀를 만나자 민지 씨, 고마워. 내 덕분에 버텼어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눈을 마주치며 저도 선배님과 함께라서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 무언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6달이 흘렀어요. 한수연 씨는 작은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그 방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창문이 작고 습기가 차서 밤마다 춥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배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오늘도 출근해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그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레지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곤이 쌓여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울면 그녀는 젖병을 데우고 안아주며 엄마가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기저귀와 분유값이 부담스러워서 매달 계산서를 볼 때마다 눈물이 고였어요. 강태식 씨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은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도와줄 수 있어? 아이가. 하지만 그는 차갑게 나도 이제 없어. 아내가 다 가져갔어. 너 때문에 파산했어. 라고 소리치고 끊었어요. 한수연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사랑이라고 생각한 게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강태식 씨는 회사에서 쫓겨난 후 아내 박서연 씨와 이혼 소송을 벌였어요. 결국 빚더미에 앉아 시골로 내려갔대요. 그곳에서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매일 후회 속에 살았어요. 한수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말에 한수연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둘은 서로를 탓하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한수연 씨는 아버지 한철민 어르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어요. 한 번은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르신이 나오시며 수연아, 왜 왔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 도와주세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얼굴을 굳히시며 네가 한 짓이야. 스스로 책임져. 준호처럼 착한 사람 배신하고 이제 와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수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요. 아빠 라고 말했지만 어르신은 문을 닫으셨어요. 생각해봐. 내 잘못이잖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며 과거를 후회했어요. 결혼식 날 이준호 씨의 미소, 함께한 여행, 모든 게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다 손님이 아기 엄마세요? 귀엽네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내 현실이야 하고 한탄했어요. 친구들도 멀어졌어요. 한 친구가 전화로 수연아, 왜 그랬어? 준호 오빠 불쌍해라고 말하자 그녀는 미안이라고만 대답하고 끊었어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숙였어요. 저 여자 불륜으로 아이 낳았대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결국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피곤했어. 하지만 아이를 위해 버텨야 해. 그 글 속에 후회가 스며들었어요. 반면 이준호 씨의 삶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옛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네. 이제 작별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곳은 더 넓고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그는 가구를 새로 들여놓으며 이제 새 출발이야라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며 승진했어요. 상사가 준호 씨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라고 칭찬하자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재산을 지킨 덕에 여유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가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아픔 덕에 강해졌어. 이제 나를 소중히 할게.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실 때도 요즘 어때? 라는 물음에 좋아. 새롭게 시작했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김혜숙 여사님은 자주 오셔서 아들아, 이 집 좋네. 민지랑 같이 살면 딱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웃으며 엄마, 아직은 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최민지 씨를 생각했어요. 최민지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한 번은 퇴근 후 선배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앉아 스테이크를 먹으며 이준호 씨는 민지 씨, 그동안 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도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날부터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어요. 민지 씨, 내 손 따뜻해라고 말하자 그녀는 선배님도요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김혜숙 여사님을 만난 날, 여사님은 최민지 씨를 보며 아가씨,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가 진심인 게 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최민지 씨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철민 어르신도 연락하셨어요. 준호야, 새 여자친구 생겼다며? 축하해. 민지라는 애 착해 보이네라고 하시며 지지해 주셨어요. 이준호 씨는 아버님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준호 씨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조용히 들어주며 괜찮아요. 함께 이겨낼게요 라고 위로했어요. 밤에 산책하며 별을 보며 우리 미래 밝아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는 그녀의 어깨를 안으며 응, 내 덕분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이 커졌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준호 씨와 최민지 씨는 약혼을 발표했어요. 약혼식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김혜숙 여사님과 한철민 어르신이 참석하셨어요. 여사님은 아들아 축하해. 민지야, 우리 가족 대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철민 어르신은 마이크를 잡고 준호야, 네가 내 진짜 아들이야. 착하고 정직해서 좋아. 민지 씨, 잘 부탁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감동받아 아버님, 어머님,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반지를 끼며 행복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둘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봤어요. 우리 잘 어울려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1년 후 결혼식이 열렸어요. 교회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최민지 씨가 들어오자 이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지 씨, 사랑해라고 맹세했어요. 그녀는 나도요, 영원이라고 대답했어요. 피로연에서 김혜숙 여사님은 이제 손주 기다려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철민 어르신은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라고 덕담하셨어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우리 집 짓자. 진짜 사랑으로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네, 함께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수연 씨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SNS에서 결혼 사진을 보자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버린 행복이었어. 하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아이를 안고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이준호 씨 부부는 새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며 키스를 하고 저녁에 함께 요리하며 웃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하며 매일을 소중히 했어요.